자, 이랬을 때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X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X의 가격이 하락시. 그러면 여기는 영향을 안 받아. 왜냐면 이거는 의미가 뭐야? 여기는 YJ만 구입하겠다는 거야. 나 XJ 안 살 거예요. 사과 안 사고 바나나만 사는 사람인데 저기 사과 가격 할인됐는데요? 나랑 무슨 상관이? 아무 상관없지. 어차피 안 살 거잖아. 그러니까 구입하는 경우에는 여기는 고정돼 있다고.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YJ는 안 사고 XJ만 사면 5개 살 수 있었는데 XJ 가격이 하락하면 이제 XJ만 사는 경우에 이렇게 소비량이 이렇게 증가하는 거 알 수 있겠죠. 이걸 뭐 일반적인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될 거야. 여기 PX 가격이 하락하니까 이 X축의 절편이 쭉 이동을 합니다. 요거 이렇게 이동을 하죠. 기울기도 변화합니다. 요 기울기 어떻게 된다고요? 기울기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중에 거의 기계적으로 될 텐데 관심 있는 대상이 보통 여기 정해진 건 아닌데 수평축이 이제 관심 있는 변수를 여기다 놓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변수를 분자에 넣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얘는 기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YJ 가격이지. 요거를 의미를 뭐라고 하냐면 상대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YJ를 기준으로 했을 때 XJ가 관심이야. 분자가 관심이에요. 그래서 YJ를 기준으로 할 때 XJ의 상대 가격 이렇게요. 이게 이제 뭐냐면 XJ 우리가 이제 공짜가 없다고 그랬잖아. 내가 XJ를 하나 담으려 그러면 화폐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X 하나 더 담을 때 YJ를 2개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XJ 하나 증가시킬 때 YJ 2개 포기해야 됩니다. 이 뜻이라고요. 나중에 우리 저 뒤에 환율 이런 거 할 때도 비슷한 얘기야. $1 환율이 만약에 1,000원이다 이렇게 되면 아니 1달러를 하나 구입하는데 이거 할 때 달러를 하나 구입할 때 요거를 1원짜리를 만약에 1000개를 줬을 때가 가치가 등가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환율이 올랐다. 이거 사과라고 생각하시면 돼. 환율 이게 미국의 달러를 이거 뭐 사과 이렇게 물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달러를 하나 구입하는데 1원짜리 1000개가 아니라 이제 1500개를 줘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사과 가격이 비싸진 거죠. 달러 가격이 비싸진 거죠. 우리나라 원화의 가격은 어떻게 돼? 싸진 거지. 옛날에는 1원짜리 1000개 주면은 1달러랑 교환이 됐는데 사과 하나 구입을 했는데 사과 가격이 1,500원 올라간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1원의 가치는 떨어지게 된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변환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표현할 때 원화로 표현합니다. 1달러 이거를 원화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이게 1000 이렇게 된다는 거죠. 표현 방식이 반대로 될 수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표현할 때는 저렇게 1달러를 얻기 위해서 원화를 몇 개 줘야 되니 해서 1000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표현할 때 원화와 달러의 요거 가치를 표현할 때 요게 1,500원이 됐다. 환율이 1,500원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1달러 얻기 위해서 1원짜리 1,500개를 줘야 된다. 이거니까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의 가치가 강달러가 됐다. 뭐 그렇게 얘기할 거야. 상대 가격으로 표현할 겁니다. 살짝 봐두시고 언제나 관심사가 여기다 놓는 거야. 수평축에. 아셨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 이렇게 할 거야. 공공재라는 거 그런 거 배울 때요. 수평축에다가는 여기다가 공공재 이걸 놓을 거야. 공공재를 G라고 많이 써요. 그리고 여기는 X를 여기다 놓습니다. 이게 사적재, 사용재. 정해진 건 아닌데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아 공공재가 관심이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중간고사 보는 과목이 2과목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경제원론 중요한 과목입니다. 경제원론 1 나머지 과목은
기타 다 기타 과목이야. 그 이걸 나중에 보면 관심 있는 제와 수평축에 놓고 이 기타 등등을 뭐라고 하냐면 복합제 이렇게 할 거야. 다 집어넣는 거야. 이게 경제원론 1 빼놓고 나머지 기타 과목 이렇게. 이 복합제는 뭐냐면 여기는 예를 들면 뭐 노트북도 있고요, 자동차도 있고요, 이게 뭐 그냥 뭐 사과도 있고요, 다 있어요. 이게 뭐야? 이렇게 막 변화무쌍하게 노트북, 사과 다 변할 수 있는 이거 뭐예요? 이게 돈 아니야? 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원화나 달러 이렇게 해서 화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화폐는 다 변할 수 있잖아. 이것저것. 아무튼 세상에는 다 두 개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볼 거예요. 자, 조금만 더 갈게요. 여기 밑에 한번 여기다 그냥 새로 열게요. 자, 약간 보시면 X의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봤는데 여러분 어떤 경우 이렇게 할게. X를 구입할 때요 10개 이상은 구입할 수 없어 이런 경우 있잖아. 전에 보면 마스크 같은 거 우리가 희소해가지고 구입할 수 없을 때요 1인당 주민등록 번호로 해서 구입할 수 있는 요일까지도 뭐 이게 대단한 거야. 사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금방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되거든요. 슬픈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뭐 물어볼 거야. 저기 이제 미래 세대들이 진짜 옛날에 뭐 마스크 코로나라는 게 있었어? 뭐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뭐 이게 엄청난 사실은 그 안에 살고 있으니까 뭐 그런 거지. 저희 어렸을 때 뭐 맨날 6.25 어쩌고 저쩌고 하고 무슨 뭐 어쩌고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뭐 그런 상황이 돼요. 아마 또 뭐 모르겠어. 미래 더 큰 일이 발생하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X0 이상 뭐 10개라고 할게요. 10개 이상은 구입 못해 이렇게 된다 할게요. 어떻게 되겠어? 그럼 이거 이상 오른쪽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여기 날아가는 거야. 이거 이렇게 지워지는 거야. 선택 가능한 영역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까지는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끝 해서 끊어지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나중에 뒤에 거시경제학 같은 거 할 때도 활용을 할 거야.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아니 X제를 10개 이상 사면 가격 할인해주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다 할게요. 이렇게 X0 이게 X0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X0 이상을 대량으로 구입 시 가격을 만약에 X제 가격이죠. X제 가격을 만약에 50% 뭐 할인했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이렇게 변한다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냥 여기 보시면 10개 이상 되면 가격이 할인되니까 이렇게 싸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전까지는 X0까지는 가격 할인 혜택을 못 보다가 X0 이상이 되면 가격을 뭐 50% 할인해주면 그때부터는 파란 색깔 예산선이 돼요. 가격이 더 할인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더 할인되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더 완만해져. 여러분 X0 이상 구입하면 공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X0 이상 사면은 공짜. 우리 다시 잠깐 정리하면 요 예산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예산선의 기울기 다시 한번 볼게요. 기울기는 마이너스는 뺄 거예요. 상대 가격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붙는 건데 이렇게 그럼 이게 기울기인데 X제 가격이 할인되면은 싸지면 이렇게 완만해지다가 만약에 공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X제 가격이 빵이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수평 이렇게. 그럼 얘가 수평이 된다라고 하면 수평의 의미는 자 여기 다시 볼게. 아니 여기서는 뭐야? 여기서는 내가 이렇게 X제를 구입할 때 요거 보이세요? 요 빨간 색깔 요 영역에서는 이게 우하향하잖아. 우하향하는 기울기가 뜻하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 X제를 구입할 때 Y제를 포기해야 돼. 바구니에서 덜어내야 돼. 근데 여기가 수평이다 그러면 이건 뭐야? 이게 여기 나타내는 것은 X제를 내가 추가적으로 소비해요. 추가적으로 구입 시 근데 Y제를 원래 이제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얘기가 뭐야? 그냥 X제 그냥 가져가세요. 이렇게 되고요. 예산선의 기울기가 요거라며. 그래서 수평이 된다라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X제 가격이
빵 이렇게 되는 거야. 공짜라는 뜻이죠. 이해 가시죠? 그럼 예산선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산선이 여기까지 이렇게 가다가 공짜가 되니까 이렇게 계속 소비하려면 더 소비할 수 있도록 예산선이 이렇게 되겠죠. 구입 가능한 영역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살짝 한번 더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이 검정 색깔에서 X제 가격이 비싸지면 예산선이 안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비싸지면 이렇게 더 안쪽으로 이동하다가 이렇게 이동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이동하면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표현할게. 이렇게 이동하면 X제 가격이 비싸지는 거야. 이해 가시죠? 예. 그러면 이게 수직이 돼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서 얘가 수직 영역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게 수직이다라고 할게요. 수직. 그러니까 생각하기 연습이야. 수직이면 자 예산선의 기울기가 무한대 아닙니까? X의 가격이 거의 Y제 가격은 그냥 다시 100원 이렇게 있는데 무한대를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의 가격이 비싸지다가 이렇게 수직돼 버리면은 이게 너무 비싸지는 것이죠. 이게 뭐 그런 거야.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팔 수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뭐 청소년이 가서 담배 하나 주세요. 여기 있어요. 얼마예요? 10억이요. 이렇게 되는 거야. 뭐야 너한테 안 팔어 이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 물론 이제 드라마에서는 제가 재벌집 막내 아들인데요 해서 10억 내고 사는 사람 있으면 이거 좀 예외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파르게 되다가 수직이 돼버리면 결국은 X제 가격이 무한대고 이거는 내가 구입을 못한다 이런 거랑 같은 말이 되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선이 X0를 중심으로 해서 회전시키세요. 가격이 하락하면 할인해주면 완만하게 되는 것이고 가격이 비싸지다가 무한대가 돼버리면 이거 이상 선택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선택 가능한 영역이 여기가 날아가게 되는 거죠. 여기를 할까? 이만큼이 원래 이전에는 선택 가능한 영역이었었는데 날아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거랑 뭐 한번 살짝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거기 125페이지에 영차동차성이라고 있는데 별거 아니고요. 그냥 가볍게 보세요. 뭐냐면 아니 내가 이렇게 1000원을 가지고 200원짜리 하는 X제랑 100원짜리 하는 Y제를 구입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소득이 2배로 증가했다 할게요. 2000원이 됐어. X의 가격도 2배 증가했다고 할게요. 400원이 됐어. Y제 가격도 2배 증가했다고 할게요. 200원 됐어. 이렇게 변하게 되면 예산선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잖아. 그대로 있잖아. 구입 가능한 영역은. 그런 것들을 뭐 영차 동차성 하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시고요. 그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득과 X, Y제 가격이 다 2배로 증가하게 되면 예산선은 여기 원래 M이고 PX 이건 자꾸 써보시라고 저도 그냥 쓰는 겁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2배로 증가하는 거야. 소득이 2M 증가했고 X의 가격도 2X 증가했고 Y의 가격도 2Y 이렇게 증가했을 때 지금 본 것처럼 다 2배씩 증가했죠. 근데 아시겠지만 예산선에서 2 다 지워지면 그냥 이전과 동일한 예산선 구입 가능 상품 묶음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 화폐 환상 이런 거 있는데 그건 거시 쪽에서 좀 더 얘기할 거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되겠어요. 자 이제 준비가 됐고 그 다음에 소비자의 선호와 효용 여기 조금만 들어갈게요. 소비자의 선호 이렇게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거기 첫 번째 줄에 백화점에 쇼핑을 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품들이 되게 많은데 무수히 다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서를 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호라는 게 바로 뭐냐면 프리퍼런스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너 어떤 거를 더 좋아하니? 그래서 이 선호를 가지고요. 아니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상품 묶음들을 다 사면 바구니에 담으면 제일 좋게? 근데 예산 제약이 빠져 있다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다음 시간에 중간고사를 보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경제원론 1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보잖아. 그래서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주말에 뭐부터 하지?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요. 뭐 선호하는 과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싫어하는 과목, 약한 과목을 먼저 할 수도 있고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호를 통해 가지고요. 요거를 이제 이렇게 얘기할 거야. 효용이라는 값을 부여할 거야. 이걸 효용 함수라고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바구니에 물건을 담아야 되는 선택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선호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 보시면 당신은 여기 사과가 있고요. 바나나가 있습니다. 바나나가 노란 색깔 이렇게 색칠도 하시고요. 저는 색칠 공부도 좋아해요. 추천해요. 공부하다가 이게 또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지. 이렇게 사과를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할 거야. 사과를 좋아한다. 그럼 이렇게 꼬불랑으로 표시합니다. 값이 이제 더 선호한다는 게 같으면 좋아하는 정도가 똑같으면 물결 표시로 할 거예요. 그 밑에 선호 관계 그런 얘기들이 거기 나와 있는데 다음 페이지 가 보시면 126페이지에 자, 거기 두 번째에 부등호는 아닙니다. 꼬불랑 부등호로 표시하게 되면 스트롱 강하게 선호한다. 이퀄은 이제 물결 표시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나는 사과나 바나나나 무차별하다.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우고 살짝 표현하는 거 보시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선호하는 것만 선호 관계만 이렇게 보시면 사실은 우리가 어떤 선택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게 한 4-5개 되면 선호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쉽겠지. 사과를 제일 좋고 바나나 놓고 포도 놓고 이렇게 나열하긴 괜찮은데 이렇게 거의 100명 가까이 있는 사람끼리 하면 이분이 이분보다 시험 잘 받고 선호되고 이분이 이분보다 낫고 이렇게 되면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선호가 제일 좋아. 그리고 이론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에서 적용할 때는 되게 정신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효용 함수 이렇게 해서 값을 부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유틸리티라고 표현해서 효용 이렇게 쓸 거야. U자로 많이 씁니다. 유틸리티. 그래서 만족의 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숫자로 부여해요. 그래서 사과를 먹었을 때 만족의 크기랑 바나나를 먹었을 때 만족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야. 사과를 먹었을 때 만족의 크기가 10이고 바나나 먹었을 때 만족의 크기가 5고 이렇게 되면 이때는 숫자니까 부등호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럼 나는 어떤 걸 선택해야 돼? 사과를 초이스하는 거지. 이게 선택이라는 것은 초이스라는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 가시죠? 아니 내가 이 사과랑 바나나를 둘 다 선택할 수 있는데 사과를 선호해. 근데 몸은 바나나 선택하면 병원에 가봐야지. 그거는 그렇잖아. 이 뇌에서는 야 너 사과를 네가 더 좋아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사과를 선택해야지. 근데 몸은 바나나 선택하면 이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근데 선택지가 2-3개 몇 개 안 되면 좀 심플하게 보는데 여러 개 있으니까 이렇게 함수값을 부여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될 거예요. 물론 이걸 나중에 뒤에 바꿀 거야. 우리는 다루진 않을 건데 요거를요 지금 한 것처럼 야 내가 사과를 바나나를 얼마나 만족하고 있고 나도 모르는데 그러면 좀 그러니까 이렇게 뒤집어서 보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뒤집는 건 뭐냐면 아니 내가 행동을 보는 거야. 사과를 선택했어. 둘 다 선택할 수 있는데 그럼 사과를 선택했다라고 하면 그 행동을 통해서 바나나랑 사과를 둘 다 선택할 수 있을 때 사과를 선택하면은 내가 바나나보다 사과를 더 선호했다.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걸 뭐라 그러냐면 현시 선호 이론 접근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름에도 그 뜻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선호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 선호가 현시라는 게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보일 시자예요. 그래서 리빌드 됐다 이렇게 표현해요. 결국 뭐야? 현시 선호라는 게 행동을 보고 어떻게 경제학에서는 그래서 이 경영학이나 다른 사회과학에서는 설문조사 많이 하는데 그거 별로 경제학에서는 별로 싫어해요. 저는 뾰족한 학점을 원합니다 해놓고 주말에 공부 안 하고 시험 전날도 공부 안 하고 다른 과목 하거나 잤다. 그거 뭐야? 전 뾰족한 학점을 원합니다는 말만 한 거지 의미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 자체를 보고
거꾸로 이렇게 역추적해서 선호를 보는 걸 현시선호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 것들은 나중에 볼 기회가 있을 거고요. 우선 우리 선호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밑에 선호에 대한 공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다 수학에서 나온 거래 가지고 공리라는 게 이제 증명이 필요 없는 자명한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가지고 이제 사실 뭔가를 증명하거나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용어 자체로 봐두세요. 완전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중간고사 범위가 짧아가지고 이런 거 시험에 내려고 지금 이렇게 다음 중 요거는 공리에서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 완전성 이런 거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진도를 나가는 거예요. 비교가 가능하다. 요게 그냥 완전성이야. 이게 그냥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수학에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두 상품 묶음 X랑 Y를 놓고 비교를 해. 근데 뭔가 얘기를 하려면 저는 사과랑 바나나가 있어. 저는 사과가 좋아요. 바나나가 좋아요. 둘 다 저는 무차별해요. 뭐 그래야지 그 다음에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사과가 뭐예요? 이렇게 되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없잖아. 그래서 비교가 가능해야 된다. 뭐 그냥 그게 완전성 또는 완비성이라고도 해요.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행성이라고 요것도 하나의 꼭 지켜야 될 공리인데, 아니 내가 사과랑 바나나 중에서 어느 걸 좋아하니 물어봤더니 사과가 저는 좋아요 했어. 또 물어봤어요. 바나나랑 포도가 있어요. 뭐가 좋으니 바나나가 좋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이해 가시죠? 그리고 이제 혹시나 해서 물어봤어요. 이 포도야, 포도. 색칠 공부도 하시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리지는 않겠지만 이제 X축, Y축에 이제 그림을 그리니까 경작이 그래프가 많아가지고 짜증이 날 수는 있는데 이게 오히려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프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숙해지시려고 노력을 하시면 되겠고, 수학은 고도의 수학을 쓰는 경우는 이제 앞으로 없어질까 해요. 챗 GPT에 다 이렇게 알아서 계산해 주니까. 그래서 오히려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니까 더 진짜 경제학도 뭐 애매해졌는데 뭐 심리학이라든가 뭐 철학 이런 쪽을 해서 접목을 시키는 쪽으로 바뀌지 않을까 해요. 개인적인 생각. 지금까지는 수학을 잘해야지. 그래서 대학원을 갈 때는 뭐 수학과를 나왔거나 이런 친구들이 오히려 칭찬을 받고요. 오히려 수학 못하고 막 이러면 너 왜 왔니? 뭐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그게 경작은 아니지. 그거는 약간 이제 경작과 자꾸 이렇게 동떨어지긴 하는 건데, 인간에 대해서 다루는 거니까 이제 조금씩 더 바뀌지 않을까 하는데, 아무튼 물어봤어. 너 포도랑 그래서 이제 그 경작 교수님들 중에서 은퇴하신 분들, 은사님들 이렇게 보면 뭐 하시나 이렇게 봤더니 진짜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왜 그런가 했더니 아마 이 경작에 그래프를 많이 그려서 그렇지 않나 해요. 그림 그리시거나 해서 뭐 전시회 이렇게 열거나 해서 뭐 페북 이런 건 안 하는데 가끔 옛날에 잘못해서 막 아무나 막 페북 친구 맺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림 그리면 전시했다고 올리시더라고. 페북을 취소하기도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고 있는데 어차피 잘 안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전시회 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림 잘 그리시더라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사진 작가가 됐더라고, 진짜로. 그래서 사진을 그냥 대충 찍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아닌가 봐. 제대로 한다고. 또 사진 전공은 또 중앙대가 또 유명하다면서요. 그래서 중앙대 그건 또 박사과정이 없대. 그래서 대학원 가서 석사해서 제대로 해가지고 또 사진 착각 뭐 막 찍고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이렇게 찍고 또 나름 의미가 있고 그것도 그림 하는 것처럼 팔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신기한데, 저는 그림의 소질이 없어서 그림을 많이 그리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이렇게 그림 할 때도 지금 이렇게 선호하는 거야. 이제 이름 같은 거 쓰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저 다닐 땐. 그래서 책상 다 뒤로 밀어가지고 도화지에 그림 그린 거 해가지고 이렇게 쫙 놓은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미술 선생님 고르겠지. 요거 잘 됐네. 우리말로 하면 A뿔 이렇게 주고, 다음에 요거 B뿔 이렇게 하는데 제 그림은 맨날 제일 뒤에 남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그림은 아무튼 그런데, 아무튼 여기 보세요. 사과. 근데 이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저는 포도가 좋아요 이러면 역시 어떻게 돼? 병원에 가야 되잖아. 이게 이해가 된다고? 안 되죠. 당연히 사과가 바나나보다 좋고 바나나가 포도보다 좋으면 당연히 포도보다는 사과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이행성의 논리예요.
반사성은 넘어가시고요. 그냥 뭐 이거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리들이니까 그 정도는 넘어가시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27페이지 밑에 봐 보시면 효용 함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왜 효용 함수를 가지고 이렇게 선호를 나타내는가 하면 사람들이 어떤 거를 선호하는가가 다 달라요. 취향이 다르고 선호가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 효용 함수로 나타내는 것도 다 달라요. 다시 이 선호란 얘기랑 효용 함수 이거는 같은 말이야. 이 선호에다가 이제 어떤 값을 부여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보면 좋은 것 같은데 성적이라 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얘기했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가지고 성적을 매기도록 할 거예요.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시험을 가지고 할게요. 뭐 퀴즈라든가 출석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긴 하겠지. 이렇게 두 개 더해서 평균 내 가지고 성적을 부여하시는 뭐 교수님도 있고요. 어떤 교수님은 중간고사의 가중치를 조금 적게 두고 기말에 많이 두기도 하겠지. 예를 들면 0.4를 곱하고 중간 시험에 뭐 출석이 없다 그러면 0.6을 곱하고 기말 이렇게요. 우리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그래서 출석 같은 경우는 뭐 10% 는다 했는데 별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중간고사 40%, 출석 10 넣으라고 돼 있어. 그래서 안 넣으면은 뭐라고 이제 막 그래서 넣긴 했고 그리고 뭐 애들도 아니고 그리고 복습 영상이 있으니까 뭔가 뭐 일이 있거나 그러면 뭐 무슨 아프거나 뭐 어떻게 되면 그리고 또 코로나도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 코로나 걸리시는 분들이 이렇게 100명 중에 한 2명 정도는 걸려가지고 확진됐다고 이렇게 메시지가 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조심하셔야 되는데 기말 성적에다가는 60% 우리 이제 50% 가중치를 두게 되는 거죠. 그럼 위에 거랑 밑에 거는 차이가 뭐야? 기말을 똑같은 점수면 기말을 좀 더 잘 볼수록 성적이 더 좋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제 경험상 중간고사 잘 본 사람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 같더라고. 중간고사 잘 보면 그 학생이 기말도 잘 보고 중간고사 못 본 친구들이 이거는 절대평가니까 뭐 그렇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꼭 이렇게 메일을 보내. 기말은 열심히 공부해서 잘 보겠습니다. 이 다짐을 왜 보내는지 모르겠는데 보내. 그러니까 이제 또 민망한지 그래서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답장을 보내지. 근데 보면 기말도 뭐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중간고사 때 잘한 사람이 그리고 중간고사 때 잘 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보이잖아. 기말 조금만 잘하면 뾰족한 학점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고지가 저기다라는 게 보이니까 더 열심히 해요.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때 잘 못 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랬을 때는 그냥 기말을 잘 하려고 하는데 뭐 앞에 거랑 크게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약간 그게 습관 태도인 것 같은데 또 기말 되면 또 변명거리가 생겨. 무슨 일이 터져. 어디가 아프거나 무슨 일이 있거나 해서 아이고 또 공부를 잘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진짜 뭐 변명거리는 늘 생기기 마련인데 요즘은 모르겠네. 저 다닐 때는 이렇게 학점을 하다가 이렇게 점수를 부여할 때 F를 받잖아요. 그럼 그게 안 들은 걸로 돼. 요즘은 남아요? 남겠죠? 안 남아요? 안 남아요? 좋아졌네. 다시 옛날에 막 흔적이 남아가지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성적을 매기는 분도 있겠지. 더하기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고사 성적하고요, 기말고사 성적하고요 이렇게 곱하기로 해서 주는 교수님도 있을 거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떤 A라는 학생이 성적이 중간고사를 앞에다 쓸게. 중간고사를 50점 받고 기말을 50점 받았어. B라는 친구는요 중간고사를 10점 받고 기말을 90점 받았어. C라는 친구는 중간고사를 잘 봤는데 기말고사를 좀 잘 못 봤어. 이렇게 10점. 이렇게 되면 위에 나와 있는 더하기로 되는 경우에는 요 친구들은 성적이 다 똑같겠죠. 이해 가시죠? 합해서 100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선호도를 할 때 A나 B나 C나 전부 다 같은 성적을 받게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성적을 매길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성적을 매길 때는 그러면 중간고사를 잘 못 본 친구보다 기말고사를 잘 본 친구가 중간고사 잘 본 친구보다 훨씬 더 나을 거야. B와 C를 기준으로 보면은 이때는 B보다는 C가 훨씬 더 선호되는, 아니다, 거꾸로 됐죠. B가 더 선호되는 결과를 초래할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이해 가시죠? 모니터가 꺼졌어요. 그래서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성적을 이렇게 하니까 A 같은 애는 점수가 어떻게 되냐면 50점 곱하기 50점 하면 2500점이 될 것이고, B와 같은 경우에는 10점 곱하기 90점 이렇게 되면 900점 되는 거니까 누가 더 성적이 좋으냐면 A가 성적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얘기하지만 게임의 룰이라니까. 그러니까 첫날 얘기하지, OT 때 우리는 성적을 곱하기로 하겠습니다, 더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곱하기로 한다 그러면 위에 합이, 단순 합이 100이라고 할 때 약간 편차가 심한 것보다는 골고루 잘 보는 친구를 더 우대하겠다, 그런 얘기고요. 위에 나와 있는 거는 아이 뭘 우대야, 그냥 2개 더해서 평균 내서 그냥 하겠어, 이렇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있는 그거는 뭐 어차피 합치더라도 기말에 좀 가중치를 많이 두겠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런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적 같은 거 할 때 둘 중에 잘 본 거를 성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건가? 아니, 우리가 영어 시험 토익이나 이런 거 제출할 때 보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이것처럼 여러 번 시험 본 것 중에서 제일 잘 본 게 나의 최종 성적,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석 다시 해보세요. 중간과 기말 중에서 제일 잘 본 게 나의 최종 성적으로 매기겠다, 이렇게 룰을 정하는 거야. 한 번만 잘 보면 돼. 그러니까 A는 얼마야? A는 50, 50 하니까 50, 50 하면 그냥 제일 잘 본 게 50이니까 A는 성적이 50이고요. B와 C는 어떻게 됩니까? 10점 그거 필요 없어. 제일 잘 본 거 그걸로 하는 거니까 그런 경우는 90점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이해 가시죠? 운동 경기 같은 경우에 뭐 장대 높이 뛰기나 이런 거 할 때도 한 3번의 시도가 있을 때 제일 잘 나온 성적 가지고 제출하는 거, 뭐 그런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까요? 이런 경우도 성적을 매기는데 제일 못 본 게 나의 최종 성적이야.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될까요? A는 성적이 어떻게 돼? A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50점 받았어. 어차피 이 경우는 똑같네. 그러니까 이렇게 50점 최종 성적이고요. B는요 중간고사를 망쳤어. 기말고사를 잘 봤습니다. 성적이 어떻게 돼? 10점이지, 10점. 이렇게. 교수님, 저 기말고사 90점 받았습니다. 잘했어. 근데 10점. 이렇게. 제일 못 본 게, 이때는 망하면 안 돼. 이게 한 번이라도 망해버리면 그냥 끝나요. C도 어떻게 돼? C. 중간고사를 되게 잘 봤어. 거의 100점에 가깝게 이렇게 받았는데 기말을 망쳤어. 네 성적은 10점.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짠소금 같은 교수님, 이렇게 되는 경우 알 수 있어요. 요즘은 이렇게 뭐 깔끔하게 성적을 처리하는데 저 다닐 땐 이런 것도 많았어요. 교수님 중에서 되게 이렇게 시원하신 분은 뭐 이렇게 중간고사 보고 또 질문 같은 경우도 그땐 또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 그래서 뭐 자네는 그냥 기말고사 보지 말게,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냥 A풀 주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뭐 저는 아니고 제 친구가 이제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증권회사 열심히 잘 다니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한번 해서 뭐 그런 것도 있긴 하죠. 아무튼 지금 얘기하는 게 뭐야? 아니, 이게 순서를 매길 때, 선호를 매길 때 교수님들마다 이게 먼저 룰을 정해주면 되는 거잖아. 정해서 축구나 야구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정해진 룰 내에서 시합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성적을 이 중에서 하나 하겠습니다. 교수님의 선호도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성적을 나열하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건데 사람마다 선호하는 게 다른 거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선호도가 있을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127페이지에 첫 번째 줄에 효용이라는 거 용어 좀 볼게요. 자, 인간의 소비를 통해서 이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근데 그때 얻게 되는 만족의 크기를 바로 우리가 효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효용 함수 이렇게 표현해요. 아예 우리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할게요. x제랑 y제랑 사과가 5개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바구니가 이렇게 있는데 사과가 뭐 1개, 뭐 바나나가 9개 이렇게 있고요. 다음에 여기에는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런 바구니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사과가 9개, 바나나 1개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선택 가능한 상품 묶음이 이렇게 해서 여기에 XJ, YJ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A라는 상품 묶음, B, C 이렇게 어떤 걸 선호합니까? 순서를 지금 나열해야 되잖아. 선호하는 정도를 A와 같은 상품 묶음은 둘 다 5개, 5개 똑같고 B는 여기입니다. 사과는 하나 있고 바나나가 9개. C는 여기입니다. 이렇게 돼 있네. 그래서 여기는 B, 여기는 A, 여기는 C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이 위에 여기 안에가 우리가 선택 가능한 한 여기 이게 구입 가능한 한 상품 묶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상품 묶음 가능한 묶음 영역이에요. 이 안에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0보다 크다 요거 중에서 그때 당신은 어떤 걸 선호합니까? 뭐 그런 걸 얘기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효용이 이렇게 한다 그럴게 X랑 Y 곱하기로 돼 있다 할게요. 그러면 우선순위 나열할 때 A 바구니에 있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5 곱하기 5 하면은 25에 가장 선호하는 거야. B라는 바구니는 1 곱하기 9는 9, C라는 바구니는 9 곱하기 1은 9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선호를 나열하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B와 C는 선호가 동일하네. A를 가장 선호하네. 이렇게 순서를 나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효용함수라는 것은 다시 거기 보시면 선호를 뭔가 수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환시키는 건데 아까 얘기했던 중간고사, 기말고사처럼 더하기일 수도 있고 뭐 둘 중에 작은 게 최종 성적으로 할 수도 있고 저렇게 곱하기일 수도 있고 뭐 루트를 씌워서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는 효용함수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데 이렇게 곱하기 형태가 제일 많이 나와요. 아니면 곱하기에다가 루트 하는 걸 콥더글라스 효용함수 형태라고 하는데 요게 가장 흔한 형태라서 요거를 제일 많이 사용할 겁니다. 오케이?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 한계 효용과 총 효용인데 그거까지만 하고 끝낼 테니까 쬐끔만 한번 보시죠. 자, 우리 이렇게 한번 볼게요. 한계라는 개념을 조금 보기 위해서 나타냅니다. 자, 여기 사과가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 사과 개수 빵 하나, 둘, 셋, 넷 뭐 이렇게 있어요. 5개, 뭐 6개 너무 많이 있나? 이렇게요. 그때 얻게 되는 효용 이거를 그냥 아무 얘기 안 하면 토탈 유틸리티 해서 T자를 쓸게요. 아니면 그냥 U라고 T자 쓸게요. 총 효용 이렇게 표현하시죠. 내가 사과 먹었을 때 총 얻게 되는 만족의 크기를 숫자를 부여한 거야. 하나 먹었을 때 총 효용이 빵이야. 먹은 게 없으니까. 하나 먹었더니 5, 2개 먹었더니 9, 3개 먹었더니 뭐 12 이렇게 할까요? 4개 먹었더니 그 다음에 뭐 14, 5개 먹었더니 14. 이 사과를 계속 먹어봐. 나중에는 이제 맥스가 된 다음에 더 먹게 되면 이제 그만 주세요 이렇게 된다. 효용이 감소한다고요. 오케이? 자, 이거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 옆에다가요. 살짝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수평축에다가 여기 Q라고 쓸게요. 사과의 개수, 총 효용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5, 6 이렇게 소비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얻게 되는 효용을 여기다가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효용을 표현을 한번 해보는데, 아이고. 여기다 하나 먹었을 때 5, 아이고, 2개 먹었을 때 9, 3개 먹었을 때 12, 4개 먹었을 때 14, 5개 먹었을 때는 똑같네. 14. 이거 증가하면 아닌 거예요. 14. 그러니까 6개 먹으면 오히려 또 감소 이렇게 되네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옆에 보면 이렇게 각각의 수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5, 여기는 9, 여기는 12, 여기는 14, 그 다음 다시 여기 12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네요. 한계 효용이라는 건 뭐냐면요. 한 단위 더 추가했을 때 우리가 한계 원리를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저 앞에 경제 원리에서 마지널 유틸리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널이라는 것은 이제 한 단위 더 추가했을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개 더 추가 시 이렇게요. 얘가 한 개 더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의미가 바로 우리는 미분하는 개념이에요. 나중에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요게 접선의 기울기다. 요거랑 같은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울기 이렇게요. 추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add additional 요게 이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한 개 더 추가했을 때. 자, 그러면 여기 한 개 효용을 여기다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이게 0에서 하나 추가적으로 증가했을 때 효용이 얼마나 증가합니까? 그러면 플러스 5죠. 플러스 빼도 돼. 그 다음에 하나에서 이미 하나는 내 뱃속에 들어갔고 두 개째 먹었을 때 효용이 9잖아.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하나 먹었는데 두 개째 하나 더 먹었을 때 효용이 5에서 9로 증가하니까 이렇게 4가 되고요. 2에서 3 되면 이거는 3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2가 되고요. 여기서 어떻게 돼? 제로네요. 그 다음 여기서 어떻게 돼? 여기서는 5개에서 6개 소비하니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한 개 효용을 표현을 하게 되면 처음에 요거 이게 5. 그 다음 9에서 5를 뺀 거 요거 이 연두 색깔이 한 개 효용이야. 추가되는 효용. 그 다음 여기는 3 이렇게. 그 다음 여기는 2 이렇게. 여기서는 추가되는 게 없어. 그 다음 여기는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몇 가지 특성만 한번 여기 보도록 할게요. 아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색깔이 너무 똑같지만 이렇게 되는 부분에서는 여기는 뭐냐면 한 개 효용이 0보다 크잖아요. 이거 2면 0은 빼야 돼. 0보다 크면 이렇게요. 여기는 빼고 잘 없어졌네. 여기까지 이렇게 되면 이거이면 아니 추가적인 소비를 했을 때 효용이 더 더해지는 게 플러스니까 총 효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볼까 여기 마이너스 2 여기 보세요. 자 여기에 해당하는 건 뭐냐면 아니 한 개 효용이 음수잖아. 하나 더 소비했을 때 효용이 줄어든다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깎아먹는다고. 뭐든지 이제 과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게 고통이 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막 잠을 너무 안 자도 고통인데 잠을 너무 많이 자도 고통이고요. 물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어떻게 돼? 갈증이 있다고. 나중에 더 마시게 되면 이거 완전 물고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0보다 작게 되면 감소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한 개 효용이 0이 될 때가 우리가 총 효용이 극대되는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살짝 확인할 수가 있네요. 여기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게 없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 개 효용이 0일 때 총 효용은 극대 되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오케이? 요거 하나 보시고 또 하나의 특성을 보시면 내가 만약에 3개를 먹었을 때 총 효용 값은 얼마예요? 3개를 먹었을 때 여기 보시면 3개를 먹었을 때 총 효용은 12잖아. 오케이? 이해되시죠? 얘는 12가 됩니다. 근데 이 12라는 것은 가만히 보시면 하나 먹었을 때, 2개 먹었을 때, 3개 먹었을 때의 합을 더하는 거네. 이해 가세요? 그래서 한 개 효용 하나 먹었을 때, 한 개 효용 2개 먹었을 때, 한 개 효용 3개 먹었을 때 효용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개 효용을 이렇게 더하게 되면 3개까지 서메이션 하는 거야. 이렇게 서메이션 하게 되면 그게 총 효용 이렇게 됩니다. 이걸 이제 지금 한 개, 2개 해서 그렇지 잘게 쪼갤 수 있으면 이게 적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밑에다 다시 하나만 쓸게요. 총 효용이 있고요. 한 개 효용이 있어요. 그러면 요거 2개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요거 나와 있는 것처럼 한 개 효용을 이렇게 적분해서 더하게 되면 그러면 총 효용이 되고요. 총 효용을 반대로 적분과 미분은 반대 관계잖아요. 그래서 잘게 쪼개면 그게 한 개 효용이 된다.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할 때는 총체적인 그것보다는
한계 원리를 이용해서 의사결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우리가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한계 효용이 자꾸 소비를 할 때 이렇게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해서 점차 줄어들게 되면 이게 한계 효용 제감의 법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조금 일반화시켜서 그림을 살짝 보면 이거 그냥 Q라고 할게. Q에 대해서 루트 속에 있으면 그림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Q가 될 때 효용이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이렇게 체감적으로 증가하고요. 만약에 이게 루트가 아니라 그냥 Q라고 할게요. Q에 대한 함수로 이렇게 있으면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되면 총효용을 나타내는 건데 우상향하는 직선 형태가 될 것이고요. 효용 함수가 이렇게 제곱의 형태가 돼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소비를 할 때 효용을 나타내는데 이런 식으로 증가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여러분 우리 한계 효용은 뭐냐면 접선의 기울기예요. 한계 효용은 효용 이거 총효용이야. T자 써도 돼. 총효용의 접선의 기울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한 단위 Q를 증가할 때 접선의 기울기가 계단이 자꾸 작아집니다. 그러면 한계 효용이 체감하는 거고 얘는 계단이 일정하게 증가하네요. 그러면 얘는 한계 효용이 이게 미분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 총효용을 U라고 쓸게요. 왼쪽에 그냥 U로 했으니까 미분하게 되면 1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일정하게 되면 우리 학교의 계단하고 비슷해. 그냥 계단이 일정한 크기가 되는 것이고 이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한계 효용은 저기 나와 있는 효용 함수를 Q로 미분을 하는데 미분하면 요거 2분의 1승이잖아. 그래서 요게 Q의 2분의 1인데 미분하시게 되면 2분의 1이 앞으로 내려가고요. 그 다음 하나 빠지는 거야.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1 요거까지는 하셔야 돼요. 그러면 2분의 1이고 Q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요거 다시 정리하면 루트 들어가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Q가 증가할 때 요거 값은 작아지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한계 효용이 체감하게 되고요. 접선의 기울기가 점차 작아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일정합니다.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점차 이렇게 커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한계 효용을 계산하게 되면 2Q 이렇게 돼요. 2Q로 Q가 증가시 한계 효용도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한번 잘 체크해 주시죠. 요거. 그래서 요 세 가지 경우만 하시고 뭐 더 뭐 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책에는 뭐 따로 그거까지는 언급을 하진 않고요. 그 다음에 뭐 129페이지 거기까지 한계 효용 그리고 소비를 자꾸 증가시킬 때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 뭐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하시고 그 뒤에 소비자의 최적 선택은 중간고사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혹시 시험과 관련해서 질문사항 있으세요? 질문 시험과 관련해서 네 뭐 있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좌석 배치는 제가 보고 강의실이 한 2개가 되면은 어디로 가세요? 요거 알려드리도록 하고 시험은 6시에 보는 걸로 하고 한 40분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사항 시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네 거기 질문 교재에 있는 답은 그 해설을 보시면요 유추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답보다는 해설 보고 그 뭐 똑같이 내거나 그러진 않고 거기에서 뭐 간단하게 쪼개서 이렇게 낼 거고 시험 문제는 제가 보통 저녁에 낼 거거든요. 새벽에 내거든요. 새벽에 그러니까 새벽 보통 1시나 2시에 창문 열어놓고 그냥 조용히 아이고 이게 다들 자는군 해가지고 옆에 이렇게 보면 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게 그냥 마음에 손이 가는 대로 해가지고 문제를 낼 거기 때문에 아직 저도 어떻게 낼지 몰라요. 그래서 아마 월요일날 뭐 1시나 2시 보통 2, 3시에 이렇게 문제 내고요. 그리고 문제 스타일을 제가 만들었을 거 아니야 객관식으로. 그럼 제가 뭐 혹시 특이한 힌트가 있으면 거기다 공지사항 올려놓을 테니까 공지사항에 내가 보는 시험 자리가 어딘가
그리고 혹시 새로운 뭐 그런 게 있으면 뭐 그거 확인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진도도 별로 뭐 많이 나가지도 않고 그랬으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